지금 장세는 반도체 장세가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장세입니다. 전체 평균값을 좋게 보이게 하는 허수에 의해서, 반도체 업황에 의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4천까지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를 해야 될 돈들이 이게 유유자금으로 지금 남아있다 보니까 이 자금들이 증시로 살짝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부추김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금융기관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 부동산 PF에서 손해봤잖아요. 그러면 그 손해본 거를 만회해야 되죠. 내수 보십시오. 경제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안 좋은 거죠. 근데 주식시장이 저렇게 불붙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이 4천을 향해서 지금 열심히 폭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폭주를 논하기 전에 제가 이제 앞에서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드리면서 금융권들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말 금융권 이야기는 수박 끄달기식으로 지나갔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지만 주식시장이 왜 저렇게 폭주 기관차가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제가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제 말이 100% 맞지는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제 구조를 이해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는 방식도 어느 정도 유용한 해석 방법일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라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중 5대 은행이 존재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금융상품이 나왔을 때 이 금융상품의 이미지 또는 상품 판매,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중 5대 은행이 능력이 뛰어날까요? 저축은행 능력이 뛰어날까요? 자산운용사의 능력이 뛰어날까요? 증권사의 운영 능력이 뛰어날까요? 아니면 다른 대부업체들의 능력이 뛰어날까요? 누가 제일 먼저 시장에 상품이 탁 나오면 덥석하고 물 수 있습니까? 그렇죠. 5대 시중은행이 파워가 세잖아요. 물어버려요. 그러니까 은행에 나와 있는 금융상품의 대부분을 방카슈랑스 3, 4가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은행에서도 연금상품 팔잖아요. 증권상품도 팔고 다 판단 말이에요. ETF도 팔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5대 은행들이 시장에서는 갑이 돼버린 거예요. 전반적인 금융시장에서 이들이 다 패권을 잡아버려요. 그러면 제2저축은행, 제2금융권, 저축은행들은 어떻게 먹고 살죠? 그렇죠. 이자율이 비싸잖아요. 대출 이자율이.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비싸니까 금융상품으로 먹고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자영업 소상공 경제 상황이 지금 이런 구조인데 저축은행의 연체율과 부도율, 파산율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을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 질문. 그러면 저축은행도 수익을 내야지만 돈을 빌려온 데다가 원리금은 주잖아요. 왜 부동산 PF에 묶여 있을까요? 이 저축은행은 갈 곳이 없는 상품을 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동산 투자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생명보험 상품, 연금 상품, PB 상품, 여러 가지 상품들은 5대 은행이 잡아가지고 그냥 시장을 장악해버렸고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그냥 시장의 힘을 이용해서 잡아버렸고 짜투리 몇 개를 놓고 이제 막 보험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이런 이 저축은행들이 이제 경합을 벌이는 거예요. 서로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대부분 들어가는 곳이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금융권 중에서도 제2저축은행이 자칫 잘못하면 먼저 파산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높다. 그러면 이 금융권이 만약에 어떤 지연내관이 터져버려가지고 금융사고가 일어난다 그러면 환율은 뛰겠죠. 금리 정책은 갈팡지팡하겠죠. 부동산 전반적인 시장의 위험성은 당연히 고스란히 노출이 되죠. 왜? 금융권이 망했다는 말은 이미 가계부채로 저당 잡혀놓은 부동산들이 경매물건으로 시장에 나왔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부동산 공급량이 정부가 건설을 해서 지어서 공급한 양이 늘어났다는 게 아니라 가게가 빚을 못 갚아서 파산해서 나온 경매 물건의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났던 1998년 상황과 거의 비슷한 상태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30%, 40%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저 같은 사람도 이게 위험한 지연내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배경입니다. 자영업자분들 월 소득 100만 원 안 되는 분들이 70%가 넘는다는데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남으시잖아요. 뭐로 버텼을까 그 사람들이? 라고 질문하시지만 대출로 버텼던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뭐예요? 7년, 8년 동안 열심히 돈을 갚아왔는데도 갚으려고 했는데도 돈을 못 갚은 연체된 많은 채무자들에게 뭐 해준다고요? 빚 탕감해 주겠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전혀 맞지가 않은, 감정적으로 저분들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7, 8년 된 묵은 그런 빚은 우리가 탕감해 주자.
동의하시겠습니까? 2년 된 채무자분들은 열심히 갚으려고 노력 안 해왔어요. 기간 차이만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형편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더 이상 그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무너뜨려지면 결국 은행권, 금융권이 무너지게 되고, 그건 서프라임 사태 때 다 봤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지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도 돈을 던질 수가 없고, 돈이 이제 돈 냄새를 맡기 시작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맡기 시작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상법 개정 이야기를 하고, 반도체 업황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정시의 선진국 지수 등장도 이야기가 막 나오고, 슬슬 군부를 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노력하지 않고 돈을 버는 그런 형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주식시장에다가 방향을 틀도록 지금 자산시장의 건전화 내지는 새로운 구조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식시장의 지수가 4천을 돌파할 때 코스피에 들어있는 종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야, 내가 산 주식은 파란불인데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주가지수는 4천을 향해 가는 거야. 이해 안 되시는 분들 많을걸요. 그러니까 지금 장세는 반도체 장세가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장세입니다. 전체 평균값을 좋게 보이게 하는 허수에 의해서, 반도체 업황에 의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4천까지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팬데믹이 끝나고 나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조금씩 소비가 늘어나니까 회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자통신 부분, AI 부분, 이런 산업들에 대한 투자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AI 투자해야지, 데이터 센터 짓는다며, SK 하이닉스가 뭐 HBM 다시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며, 이런 식의 AI 이야기를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다고요? 전력 생산이라고 말씀드렸고, 건물로 치자면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데이터 센터도 없죠. 전력도 제대로 없죠. 이런 나라에서 AI를 이야기하는 것은 입만 살아있는 거예요. 삼성이 할 수 있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 찍어내는 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HBM 만들어낸다고요? 좋습니다. 뭐 열심히 만들어내서 업황을 지금 따라가고 있으니까는 그 장세가 이끌려가가지고 대한민국 주가 지수 4천 그러니까 전 주가 종목이 매일마다 빨간불로 막 올라가듯이, 화산 폭발하듯이, 마그마가 폭발하듯이 느끼십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를 해야 될 돈들이 이게 유유자금으로 지금 남아있다 보니까 이 자금들이 증시로 살짝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부추김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금융기관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 부동산 PF에서 손해봤잖아요. 그러면 그 손해본 거를 만회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뭐 제 픽션이니까 가상소설이라고 들어주셔도 좋아요. 저는 그렇게 추론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왜냐? 서프라임 때 봤잖아요. 시티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골드만삭스 다 서프라임 사기 쳤다가 3조 달러를 날려먹었잖아요. 진짜 날려먹었어요. 그거는 뭐 시총이 변한 게 아니라 자산에 있어서 대손 충당금이 3조 달러가 생겼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뭐로 만회했죠? 정부가 돈 풀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들어와서. 그 푼 돈으로 뭐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때 다시 주가가 뛰기 시작했잖아요. 아무런 근거 없이. 그래서 은행들이 자신들의 대손 충당금을 만회하고도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많은 은행들이 이 주가 4천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반도체 시장 하나에 또는 몇 개 안 되는 군소 종목에 의한 리딩인데, 이거를 그렇게 분석해 주지 않고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마치 우리나라 주가가 4천까지 간다, 5천도 눈앞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많은 개인 투자가들에게 신기루를 보고 저기 가면 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지 않나, 그 걱정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 따라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아니, 그동안에 뭐 했습니까? 30년을 잃어버린 세월을 가졌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과거에 삼성이 1983년 반도체에 투자해서 8년을 기다린 끝에 1990년 PC시대가 열리면서 세계 경제의 새로운 디지털 산업의 혁신을 타고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기술이 대한민국 현재 10년 전에 투자해놓은 종목이 뭐가 있대요? AI 있다고 들으셨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어떤 기업이 AI 기업으로서 세계 굴지의 기업,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기업들과 경쟁은 안 하더라도 최소한 그런 기업들에게 부품과 소재를 납품할 수 있는 기업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들어보셨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4천 가고 있어요. 5개월 만에. 그럼 이거를 정상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비정상으로 봐야 될까요? 정상적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 반드시 무조건 비정상으로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해석하는 걸 지금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해석하는 거.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아니 다른 한편 부동산 시장에 지금 돈이 안 돈다니까요. 여기는 수요 규제를 딱 묶어놔 버렸어요. 3중 규제를 딱 묶어놔. 그다음 뭐가 더 간다고요? 이제 세금 더 간단 말이에요.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정부가.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가요? 여기를 꽉 쪼아 버리니까 이쪽으로 푹 날아가 주식시장으로 불이 붙었어요. 근데 이게 누가 앞장선다고요? 금융기관들이 앞장서고 있다고요. 왜? 여기서 돈을 잃었잖아요. 만회해야죠.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처럼 저는 해석이 돼요. 왜? 미국에서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지금 순매수세가 확대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좋습니다. 뭐 제가 부정적으로 해석하시라는 게 아니고 저는 늘 조금 보수적이고 최악의 시나리오 쪽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경제학습을 들으시라고 한 겁니다. 경제학습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학습 시간에 오픈 AI가 엔비디아로부터 투자를 받고 그러면 이 투자받은 돈으로 오픈 AI는 다시 또 상품을 만들고 연구 개발을 한 다음에 다시 엔비디아의 주식을 사주고 이런 식으로 왔다 자기들끼리 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연결고리에 단순히 오픈 AI와 엔비디아만 연결된 게 아니고요. 구글도 투자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투자하고 있고 코아이 위브도 들어와 있고 테슬라도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 있어요. 심지어 한국의 이름을 브랜드 가치로 만들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손 마사요시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심하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미국발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시진핑에 의한, 푸틴에 의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있고요. 우크라이나 사태 있고요. 대만의 잠재적인 사태가 얼마든지 존재하고요. 미국의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순환 출자 구조에 의한 분식 회계, 부정 사례가 나타날 수 있는 잠재성도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 큰 기업이고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대마 불사의 원리를 따라서 미국 정부가 세무조사 안 할 수도 있고 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도 사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터져버렸다. 최근에 2건이 있었잖아요. 지방은행 2건이 사기대출 걸려가지고 파산했지 않습니까? 또 그전엔 제가 자동차 섭 대출 사건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경제학습 시간에 제가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런 학습을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맞아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이해를 하시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해 주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투자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들어가실 때 잘 들어가시고 나오실 때 잘 나오시면 돼요. 근데 항상 문제는 나오실 때 여러분들보다도 누가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죠? 기관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기관들이 많을까요? 외국인들이 더 많을까요? 외국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기관들이 일시에 빠지면 개인들은 고스란히 모든 돈을 헌납하는 수순을 따라가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리스크 요인이 또 존재하죠. 뭐냐면 세계 경제가 IMF에서 10월 달에 내년도 경제 전망치를 내놨는데 다 상승하는 형태로 나왔습니다. 미국도 2.6 올해보다 나을 거다. 한국도 올해 0.9에서 1.8 다 나을 거다. 이렇게 조금 더 높은 숫자로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IMF나 OECD가 그런 경제 통계를 만들어낼 때 자기들이 어떤 IO라고 하는 건 산업조직에서 Industrial Organization이라는 겁니다. 회계 장부를 만들 때 국내 기업, 해외 계열사를 모두 다 연결해서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듯이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산업을 다 연결해서 경제 성장률을 계산해 내려면 그 통계량이 얼마나 방대하겠습니까? 정말 이거야말로 뭐 비트코인 만들어도 될 만큼 그런 담보 가치가 있는 자산일 겁니다. IMF 없습니다. 그런 거. OECD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 기관들이 그러한 통계치를 발표를 하냐, 전망치를 발표하느냐, 한국 방문하고 일본 방문하고 해서 묻습니다. 당신들 경제 전망을 어떻게 예상해요? 그러면 KDI, 삼성경제연구소, 기획재정부, 국회 예산처 이런 데 가서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정보를 받아서 한국 내년도 1.8 누구 생각이라고요? 한국 생각. 그래서 그거는 객관적인 데이터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0에서 2.5%입니다. 근데 거기에도 못 미치는 1.8이 마치 내년도 경제가 올해 0.9니까 2배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기저효과가 있잖아요. 올해 경제가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 조금만 해도 기저효과, 바탕이 안 좋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크게 좋은 것처럼 나타날 수 있는 착시현상을 여러분들께서 구분하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수 보십시오. 경제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안 좋은 거죠. 근데 주식시장이 저렇게 불붙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내수 안 좋잖아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줄 서서 기다리는 음식점을 제외한 자영업자 음식점은 이익을 크게 보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부세청에서 발표한 결과 월 100만 원 이하를 버는 자영업자들이 70%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내수 부진이 경제 전반의 어떤 활력소, 활기를 불어일으키기에는 미흡하다.
지금 뭐 자영업자들 보시면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팬데믹 이후에 변한 사회상을 한번 보십시오. 9시 되면 다 집으로 가시잖아요. 그리고 웬만한 레스토랑이나 음식점도 마지막 주문 콜을 8시 50분에 받고요. 9시 반쯤 되면 청소한다고 경고 줍니다. 10시에 문 닫으니까 빨리 먹고 나가십시오. 이렇게 경고 줍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내수 부진은 오래 갈 것이다. 네 번째입니다. 환율 문제 다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율이 이렇게 불안한 요인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나라 환율이 1200원대를 향해서 내려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는 말 못할 그런 부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500원, 1,600원 가게 되면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상당한 위기 내용이 숨어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시는 젊은 청년분들도 많고 역전세 리스크도 안고 있고 인구는 점점점 줄어들어가는데 공급 물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살던 집에 들어가서 도배하고 재건축해서 살기를 원하는 것보다 새로 지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처음 시작하는 내 집에 첫 지은 집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본능적인 또 본성적인 어떤 심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집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이 벌써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조적인 수요 축소를 정부가 앞장서서 강화하는 이번 정책 결과에 의한 주식시장과 우리나라 자산시장의 전반적인 면모를 여러분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바탕적인 세계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그 배경, 지정학적 리스크는 제가 경제학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학습을 통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냉탕이잖아요. 주식시장은 온탕이잖아요. 여기는 지금 한 45도 막 될걸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조금만 살 닿으면 막 벌겋게 익을 정도로 주식시장은 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밑에서 그 뜨겁게 하는 이유는 100도씨 이하의 마그마에서 끓여온 물들이 올라오고 있는 셈이죠. 반도체 그리고 AI라고 불리는 가치주에 대한 과대평가. 한국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제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비하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AI를 내놓으시라고요. 제 눈앞에. 제가 이번에 웨이모 탔다니까요. 준비하고 있겠죠. 우리나라도 웨이모 같은 무인 자동차 준비하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 규제가 나와야 되잖아요.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기타 등등. 이 정보는 누가 관리할 것인가. 모든 게 빨리 국회에서 만들어져가 뭐 유기적인 결합된 모습을 보여야지만 그 산업이 지금 진화하고 있구나. 진전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잖아요. 근데 국회에서 나오는 법안은 다 뭐예요? 경제와 상관없는 법안들 아닙니까 지금? 국정감사기관인데 제가 들어보니까는 경제 발전과 경제의 잠재 성장을 일깨울 수 있는 준비하는 법안은 없는 것 같던데요. 이 경제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앞으로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투자하세요. 근데 적어도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하시라. 안 터지는 게 최고로 좋죠. 저도 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매일 아침마다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직 우리에게 숨어있는 지연내관으로 있으니까 밟으면 터질 수 있으니까 이거를 피해 나가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없어 보이더라.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방송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각자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 밟아버리면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희생을 당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안전자산을 찾고 계시고 경제학교에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셔서 더 깊은 이야기를 듣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걸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는 토요일 날 오프라인 강연에서 양자 컴퓨팅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자역학도 제가 한 30페이지 조금 넘는 교재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 양자 컴퓨팅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7개 관심 있는 기업들 명단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양자 컴퓨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들으시고 아시고 계시면 좋은 회사들과 기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는 양자가 뭔지,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말하는 양자가 뭔지를 이해하셔야 되잖아요. 경제학교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뭐 줌으로 오시든지 오프라인 강연에 신청해서 오시든지 많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해 드리는 양자 컴퓨팅이 왜 앞으로 미래의 비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그 근본 이유를 한번 설명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물리학자도 아니고 그냥 저 혼자 열심히 공부하고 자료 찾고 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이야기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여러분에게 어려운 물리학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제가 이해하는 방식에 의해서 이런 의미에서 양자 컴퓨터가 기존에 있는 컴퓨터와는 다르구나. 그러면 왜 미국의 곽수종 박사가 그동안에 미국 경제를 이해하려면 확률을 이해해야 되는구나.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현실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게
있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달러 종말의 허구라는 책도 그런 내용에서 가장 경제를 대변하는 게 화폐입니다. 모든 제국은 두 번 무너진다. 먼저 통화를 잃고 그 다음 영토를 잃는다. 다시 말하면 경제가 망했다라는 말은 통화를 잃었다는 겁니다. 통화를 잃으면 경제 패권을 잃었으니까 남의 나라 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영토를 잃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염두를 두시고 이거를 위험으로 보지 마시고 잘 이용하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적 전환 시대의 핵심 기간을 같이 지나고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경제학습 시간에 공부를 조금 더 하시고 하면 그런 지혜를 얻으실 수 있고 투자의 새로운 방향을 갖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